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지원 선생의 호질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작가죠. 조선 후기 이분 소설가는 아니고요. 이분은 양반이에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이 들어오면서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랑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었고 또 청나라 조선은 사실은 오랑캐 민족이라고 청나라를 굉장히 하대했었잖아요. 미천한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분은 박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이 학문이어야 된다고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학자였기 때문에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인 거지. 그래서 청나라에 실제 가보고 청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민족이었대. 그래서 서양의 아주 많은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막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청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렇게 정말 실제적인 거 이런 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양반이 바로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창작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실학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양반들 맨날 글만 읽고 이 진짜 우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이 양반들 맨날 위선만 떨고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 양반들을 보면서 박지원이라는 이 정말 이 진정한 실학자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분이 지은 소설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양반인데 소설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거, 문학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그냥 설명문이나 논설문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감과 이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갈래란 말이지. 그래서 이 소설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 양반 사회가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이 조선이 조금 더 바른 사회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소설을 통해 드러냈던 작가가 박지원이란 작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작가가 지은 소설이 바로 뭐다? 호젤이라는 소설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작품 제목이 뭐야? 호랑이가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꾸짖다. 막 호랑이가 야단을 치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야단을 치네? 어머 그럼 뭐다? 사물의 인격화. 자연물 해도 되겠다. 그죠? 자연물의 인격화. 무슨 법이 쓰인 거? 기본적으로 의인법이 쓰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호랑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꾸짖냐면 양반을 꾸짖어요. 양반들의 그 죄악을 막 낱낱이 들춰내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통해서 호랑이의 꾸짖음을 통해서 정말 작가가 비판하고 싶었던 양반 사회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이. 그러면 여러분 작가가 양반 사회에 대해서 한 네다섯 가지를 비판하고 싶었어.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까? 아니면 호랑이의 꾸짖음을 통해서 돌려서 말했다는 겁니까? 돌려서 말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동물에 빗대어서 또는 사물에 빗대어서 돌려서 표현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성격에서 우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의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주제를
돌려서 표현해주는 방식이다. 무엇에 빗대어서?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화소설이라고 한다. 개념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솝우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솝우화를 보면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 이솝우화라는 그 이야기가 실제 동물들의 이야기입니까? 동물들이 막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지 않죠.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동물에 빗댄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라 그런다? 우화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질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양반들을 막 비판한대. 비판하는데 비유를 통해 비판한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뭐라 그러는 거야? 풍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풍이 바로 비유라는 의미예요. 자는 찌를 자자. 아, 꾸짖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요소를 얘기해. 비유해 주는 거, 빗대어서 말해 주는 거, 그리고 꾸짖는 거, 비판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웃음이 들어가는 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풍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웃음보다 훨씬 더 핵심이 되는 건 여러분 비판이야, 비판. 비판을 빗대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웃음이 붙어가면 우리가 이거 되게 풍자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 풍자 소설이기도 하다. 누구를 풍자할 거다 여러분? 양반들을. 양반들이 어떤 모습을?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여러분 선비의 위선적인 의식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시점은 3인칭 전지작가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소설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시점이 뭐다?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혹시라도 모르고 있는 사람 있을까봐 작품 세계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작품 세계 바깥에 위치하는 서술자가 작품 세계의 모든 일을 알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그게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고 고전소설 대부분이 그렇죠. 자, 특징.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죠. 동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우회적 방식이다. 등장인물 구체적으로는 여기 주인공이 북곽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 선생이 희화화된 언행 희화화라는 거 무슨 말?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이죠. 아우 뒤에 보면 진짜 더러워. 막 똥을 온몸에 묻히고 막 호랑이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온갖 위선을 다 떨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 그런 모습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보면은 선생님 요거 보면 잡아줄 텐데 그런 부분 보면 너무 웃긴 거지 이 사람이. 희화화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막 진짜 엄청 막 위대하고 강직한 선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런 희화화된 언행을 통해서 위선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위선이 뭐야? 위가 여러분 거짓이야 거짓. 선 착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게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북각 선생이 되게 위선적인 인물이고 그게 모두 다 까발려지는 이야기가 호질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범을 내세워서 범 호랑이죠. 호랑이를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지배계급, 양반계급이죠. 양반계급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게 될 거다. 간접적인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범의 말은 사대부의 관념성. 이거 뭐야?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어. 실생활과는 분리되어서 막 저기 무슨 이상적인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 관념성과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작가의식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범이 작가의식의 뭐다? 대리인이다. 작가 대신 소설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게 이제 핵심 정리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물의 성격 이해부터 네, 여기까지는 이따 소설 본문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같이 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세요. 범은 지덕을 겸비하였으며 용맹스러운 존재다. 범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구나? 플러스로 그려지고 있구나. 자, 보십니다.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어. 어떻게 배가 고팠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더니 범에게 잡아먹혀서 예속된 존재인 창귀가, 귀신이죠. 이 귀신이 의원을 드세요. 뭐 무당을 드세요. 선비를 드세요.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범이 이들이 각기 먹을 만한 것이 못 돼. 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얘네들이 먹고 싶진 않아. 다 사기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거기까지가 뭐 일부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소설의 제일 앞부분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자, 진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죠. 보세요. 정나라, 중국이네. 우리나라 고전소설 대부분의 배경이 중국인 거 여러분 모두 다 아시죠? 네, 적나라합니다.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대. 와, 부귀, 공명에 관심이 없어. 그런 선비가 있었어. 얼마나 청렴결백한 인물이야. 청렴성이 부각이 되는 거야. 청렴성, 무욕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선함이지. 이게 부각이 되는 북각선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나이는 40살이야. 손수 교열한 책. 이렇게 손수 막 옛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일일이 수정한 거, 그게 책이 1만 권이 넘었대. 와우, 엄청 열심히 학문을 닦고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수정해서 올바른 것을 전달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한 인물이네. 플러스 유교의 9가지 주요 경전의 뜻을 해설해서 다시 1만 5천 권의 책을 저술했대. 대박. 뭐야, 총 합쳐서 2만 5천 권. 1만 권은 옛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책에서 수정했고 1만 5천 권은 자기가 이렇게 뜻을 풀이하는, 경전의 뜻을 풀이하는 그런 책을 지었다는 거지. 와우, 엄청나죠? 다 플러스. 그래서 천자가, 중국의 황제가 그의 그의 절개와 의리를 가상하게 여겨서 막 칭찬한 거야. 정나라의 제후는 이 벼슬아치들, 아주 유명한 벼슬아치들이 그의 명성을 흠모했어. 다시 말해 당대의 뭐야 이 사람? 당대의 우리가 구루라고 얘기하는 당대의 큰 스승이었던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북각선생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소개가 됐어. 도읍 동쪽엔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동리자라고 불렀어요. 천자가, 중국의 황제가 절개를 가상하게 여겼고 정나라의 그 벼슬아치들이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하여 도읍 주변 사오리의 땅을 하사했어. 그 여인에게 줬어. 너무 절개를 지키는 여인이라고 해서 주고 동리의 과부가 사는 마을의 문이라는 정려문을 연려에게 바치는 표창장인 거지, 말하자면. 그거를 세워서 표창을 했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동리자가 소개가 됐습니다. 동리자 또한 어때요? 어이구 플러스다. 절개를 지키는 연려다. 그 얘기인 거지. 그 다음 보십니다. 동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켰어. 하지만 아들이 5명이네. 그런데 그들이 제각기 다른 성을 가지고 있었어. 다시 말해 이 아들 5명은 아버지가 제각각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정절을 잘 지켰는데 아버지가 5명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5명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연려라는 이건 명성이었어. 이름이었고 실제는 성이 다른 5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정절을 잘 지키는 척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래도 북각 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으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 엄마 방에서 밤이 깊었는데 우리 엄마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북각 선생 목소리 같은 거지. 이게 뭘까?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오형제가 번갈아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방 안의 장면이지. 동리자가 아까 그 연려 과부죠. 북각 선생 아까 막 그 당대의 구루 북각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어머나 이 밤에 왜 글 읽는 소리가 듣고 싶었을까 알 수 없으나 자, 네. 북각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시경을 읊습니다. 원앙 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리고 나서 이는 흥이로다 하였습니다. 자, 흥이라는 시작 방법을 염두에 두고 원앙새, 반딧불 이는 남녀간의 정. 여러분 원앙이라는 건 부부 사이의 금슬을 상징하는 새인 거 알고 계시죠? 남녀 사이의 정을 상징한단 말이지.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5 아들들, 성이 다른 5 아들들을 가리킨대요. 뭐 그냥 대충 무슨 의미겠구나만 우리가 알면 되지. 그러니까 뭐다 북각 선생이 시경을 읊었어. 이 동리자가 글을 좀 읊어달라고 하니까 시경을 읊었는데 그 시경의 내용이 뭐다? 하필이면 어느 부분이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시를 촥 읊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방 안에서 한밤중에 북각 선생이 왜 이 과부의 집에 찾아들었을까? 방 안에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지. 미성년자, 관람, 불가 뭐 이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밤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했어?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감추어뒀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적 배경이다 라고 선생님 정리한 거고요. 그 앞에서 방 안은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기 본색이 싹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표리부동한 거지. 다시 말하자면 표리부동 무슨 뜻? 겉과 속이 달라. 누가? 북각 선생이랑 동리자가. 근데 이 둘이 어때? 어머나 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네.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엿보고 있어 지금? 5명의 아들들이 문틈으로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 5 아들들이 말을 주고받았어. 아니 얘기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각 선생은 현자잖아. 현자잖아. 아, 야야야 얘들아, 정나라 도읍에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산대. 그래?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더래. 그러니 이가 누구야? 이 방 안에 있는 남자는 사실은 여우구나.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우 이퀄 뭐다? 북각 선생이다. 이렇게 된 거야. 왜 하필이면 여우라고 했을까? 여우는 뭐야? 둔갑을 해, 둔갑. 둔갑을 해서 막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거지. 북각 선생, 뭐야? 짐승이야, 짐승. 그런데 뭐야? 군자인 척 둔갑해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우에 빗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북각 선생이 풍자되는 장면이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 이거 북각 선생일 리가 없어. 이 여우가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의하기를 야, 여우가 쓰던 모자를 가지게 되면 천금의 부가 굴러 들어오고 여우가 신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세상에 뭐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어. 여우의 꼬리를 얻은 사람은 남을 이렇게 홀린 사람들을 막 반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된대. 그러니까 여우를 죽여가지고 나눠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동리자의 아들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위선적인 모습, 사실은 굉장히 이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악한 사람들인데 착한 척, 선한 척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실상을 봤어. 그런데 인정하고 싶어 하지 못하는 거야.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죠. 그리고 여전히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우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굉장히 어리석은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각 선생이 제1차 풍자의 대상인데 이런 동리자의 아들들도 우리가 2차적으로 풍자해 볼 수 있겠다. 비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북각 선생을 잡으려고 달려들게 되는 거야. 공격을 했어. 근데 북각 선생이 막 놀랐지. 뺑소니를 치는데 야 남들이 자기 알아보면 안 되잖아. 두려운 거죠. 이런 거 뭐야. 3인칭 전지작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직접 알려주는 거야. 설명해주고 있어.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말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들어서 목에 걸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나도 모르겠어. 요가를 배우셨나? 다리를 들어서 목에다 딱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딱 나서니까 팍 달린 거지. 막 눈도 안 뜨고 달렸어. 고개도 팍 숙이고. 그러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죠. 네, 북각 선생의 모습이 희화화가 됐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대단히 풍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미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골개미라고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골개미 뭐다? 웃음에 조롱, 비판이 묻어있는 거. 그거 우리가 골개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골개미가 대단히 부각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왜 똥이 또 많이 있었을까? 모르겠다, 그치? 근데 아무튼 똥이 가득 차 있어요. 똥구덩이에 이게 탁 떨어진 거야. 구덩이에서 탁 기어 올라오는 똥을 다 묻혔겠지. 고개를 이렇게 내놨더니 범이 호랑이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관련한 자성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설상가상.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거듭거듭 닥쳐오고 있는 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됐죠?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구역질을 하고 의인법.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면서 선비가 구린내가 심하구나 그랬어. 자, 느낌표 땅 뭐뭐구나 감탄형 종교 어미 다 뭐야? 뭐가 쓰인 거예요? 영탄적 어조가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역겨운지를 부각하고 있는 중이지 호랑이가. 자, 중이법도 쓰였습니다. 중이법. 두 개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첫 번째, 야, 너 북각 선생 너 똥냄새 때문에 역겨워.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는 선비들의 그 위선, 너의 그 위선과 허위 때문에 참 너는 더러운 존재야 라는 의미로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의법이 쓰인 문장이다 라고 잡고 가십니다. 북각 선생이 아이고 어떻게 똥더미에 계속 몸을 담그고 있을 순 없잖아. 기어봤죠. 3번을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탁 들면서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고 하겠사옵니다.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그가 누구 가리켜? 호랑이. 대인은 이 벼슬이나 관직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한 것을 본받고 싶어하고 또 그 인간 사회의 제왕은 그 걸음걸이, 호랑이님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싶어하며 사람의 자식들은 호랑이님의 효성을 본받고 싶어하고 장수들은 그 위엄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뭐 쓰였어요? 열거법이 쓰였어요. 대구법이 쓰이면서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 확인하셨죠, 여러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 인간 사회에서 호랑이를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로 숭상하는지를 막 부각하는 거지. 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든 오빠. 와, 용이랑 비슷해. 호랑이가 용급이야.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나는 누구? 바람을 일으키는 거 호랑이. 구름을 일으키는 거 누구? 용.
하계에 사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 하계의 뜻입니다. 인간계에 살고 있는 이 천한신하, 천한신하 누구? 북각선생이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당신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된 겸손을 보이고 있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호랑이에게 잔뜩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관련 한자성어 뭐라 그런다 여러분? 교원영색 무슨 뜻이죠? 아첨하기 위해 꾸민 말과 얼굴빛을 꾸미고 말을 꾸며서 막 아첨하는 그런 게 교원영색이에요. 지금 북각선생이 범에게 교원영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범이 꾸짖었어. 이게 바로 뭐야? 작품 제목 호질이죠. 가까이 오지 마. 너 내 아랫자리. 야 오지마 더러워. 이러는 거지. 예전에 듣기를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여러분 요 유자 있잖아요. 요건 선미 유자야. 그 요 유자는 뭐냐면 아첨꾼 유자예요. 아첨할 유자. 그러니까 이 같은 유자인데 음이 같아. 동음. 같은 음이야. 그런데 이 의미가 다르네. 앞에 유는 선비 유자, 뒤에 유는 아첨할 유자. 그렇게 동음의 이의 어를 사용해서 말장난을 한 거죠.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됐습니다. 동음 이의 어를 사용하는 언어 유희 표현 기법으로 별표하고 가십니다. 야 말을 풀어보면 그럼 이거네. 야 선비가 아첨꾼이라더니 옛날에 내가 그런 말 들었는데 진짜 그러네. 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가지고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호랑이를 뭐 엄청나게 막 무슨 막 귀신 같은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막 그리고 막 잡아 죽여야 되는 막 그런 존재로 너는 막 인간들은 그렇게 평상시 그러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내 앞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는가. 네,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 이익에 따라서 자꾸 태도를 바꿔가는 거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탁 꼬집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됐죠? 물은 천하이치란 한 가지다. 여러분 잠시만. 선생님 노파심에 여기를 딱 맥락을 잡아주셨는데 시험에서 그때 위선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포인트가 뭐라고? 북각선생이 뭐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고. 기회주의가 뭐라고? 내 이익을 따라가는 거. 내 이익에 따라 내 태도를 계속 바꿔가는 거. 그걸 말한다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런 모습을 부각을 했어. 비난했어. 물은 천하의 이치는 하나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자,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 있죠? 사람과 동물이 본성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과 동물이 대응 관계죠. 뭐 이렇게 상하 관계, 위계가 있어서 사람이 더 위에 있거나 동물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사람과 인간은 동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존재야. 본성이란 측면에서 이런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해. 자, 얘기가 시작이 돼. 어떤 점에서 너무한지 한번 보죠.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 예의 염치야. 예절을 아는 마음, 또 의리, 염은 청렴한 거, 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야. 그게 사강이거든요.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입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 얘기야. 그런데 전환 도읍일 때에 형벌을 받아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를 새겼어. 자자를. 이게 살을 파서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살을 파가지고 여기다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게 자자래요. 그런 벌이래. 그런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 톱,
이게 날마다 쉴 새 없이 적용이 되는데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가 없으니 부각되는 인간의 모습 뭐가 부각됐어? 말은 어땠어? 말은 플러스로 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아주 그냥 도읍 일대에 벌 받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은 사람들이 막 다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니고 있고 또 맨날 동아줄 도끼 톱 맨날 가지고 오는데 맨날 다 모자란대.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사람들 다 어떻다. 맨날 죄를 저지르고 사는 거다. 그 얘기인 거지. 말은 그렇듯한데 행동은 뒤따르지 않아. 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이 지속되는 그런 게 너네 인간 사회잖아. 근데 범의 집안에는 원래 이런 형벌이 없어. 그러면 자, 뭐 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는 인간 세상. 범의 세상에는 그런 형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형벌이 없으면 오히려 죄를 저질러야 될 것 같은데 형벌이 없는데 죄가 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과 이 동물의 세상이 너무 대비가 되는구나. 아니 본성은 본래 같아야 되는데 너네랑 나랑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도덕을 강조하는 인간 세상에는 형벌이 난무하고 범의 세계에는 형벌이 없으니 범의 본성이 더 낫다. 야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너네보다 우리가 더 낫네. 이렇게 인간들을 꼬고 있는 중인 거지. 비웃고 있는 중인 거죠. 비웃음입니다. 자, 말하기 방식 구체적인 사례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죠. 여기 형벌의 구체적인 사례. 를 들어서 범보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더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축구지짐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가십니다.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속이나 풍습을 다시 말해 인간 사회의 문화와 관련된 거죠. 그렇게 그 문화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부각되는 인간의 모습은 어때?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술을 즐기고 풍기가 문란해. 풍기는 특히나 남녀 사이의 문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풍기문란죄 하면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런 남녀 사이의 문란한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거 굉장히 인간 사회에 많아. 근데 호랑이 사회에 그런 게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아. 부각되는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연약한 생물들을 잡아먹죠. 오히려 알 베고 있으면 물고기들 더 좋아하잖아. 와 여기 알이 많네? 고소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먹잖아.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야 생각해보면. 또 봅시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지만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이거 누구예요? 주체 범이지 범. 범은 사냥을 해 먹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에 급급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를 죽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인간은 어떻다는 얘기야? 그 반대. 끝없이 다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가 10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뺏어. 그래서 내 걸 11개로 채워. 이러는 게 인간이지 않아? 그래서 동물의 사회에 와서도 너네 다 뺐잖아. 나무에서도 뺏어가, 풀도 뺏어가, 벌레도 뺏어가, 물고기한테서도 뺏어가. 다 뺏어가잖아 니네. 그리고 노루 한 마리만 잡아? 노루 100마리 잡아. 그래서 막 이 창고 같은데 쟁여놔. 니네 그러잖아. 우리는 그냥 그때 딱 먹을 거 한 마리 그렇게 잡고 말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참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다. 그지? 말하기 방식, 범의 습성을 여기 범의 습성이 쭉 나온 거죠. 그렇게 제시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회적인지 간접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부각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거기에 감춰진 의미들을 다 끄집어낸 거야. 범의 말에 우회적으로 요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설명을 적어놓은 겁니다.
간접적인 방식은 뭐야? 범의 습성을 제시를 했는데 그 범의 습성을 보니까 그와 반대되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이 된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가십니다.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데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불러.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 인간이 이렇게 하는 이유. 노루나 저희 사슴을 잡아먹으면 미워하지 않고 꼭 굳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막 원수라고 미워하는 이유는 뭐야? 나한테 이득을 주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동물의 생명만 중시하는 거야. 말이나 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심인 거죠.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여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다시 말해, 자, 더 이상 너네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아. 쓸모가 없어져. 그러면 날마다 죽여 말이나 소를 날마다 도살해서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쇳불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고 다 써먹어니네. 되게 탐욕적인 거죠.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뺏어가 니네가. 아니 말이나 소 쓸모없어지면 늙으면 니네가 다 죽여가지고 싸그리 다 먹어치우고 막 장신구로 써먹고 막 그래. 그리고 나서 내 노루나 사슴 내가 먹어야 되는 먹이까지 니네가 다 잡아가.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었어. 동물의 것들을 다 뺏어간 거지. 자, 어때? 와, 이거 엄청난 탐욕이죠.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놓아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 안에 근데 사실은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너 잡아먹어야지 내가 올바른 거 아니겠어? 하늘이 공평하다면? 왜? 네가 동물들의 것을 너무나 많이 뺏어갔잖아. 그러니 나도 너를 잡아먹는 게 옳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범 또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 이게 공평이고 공정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무릇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라고 하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도적질에 빗대고 있는 중이죠. 다시 말해 도와 적을 풀어주면서 야, 인간이 도적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고 불러. 배금주의. 배금? 무슨 말이야? 금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 형님이야? 니네들한테. 아내를 죽이고 장수의 자리를 얻으려고 해. 요거는 이제 중국 고사 인용입니다. 옥이라는 사람이요. 장수가 되기 위해 아내를 죽인 일이 있었대. 그걸 인용해주고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랑보다 권력이 더 중요한. 그게 인간이야. 참. 인륜 도덕이 너네한테 정말 있어?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다 또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뺏어. 황충은 이제 메뚜기를 말하는 건데 메뚜기가 먹을 게 뭐야? 곡식이지 곡식. 그거 다 뺏어. 누에한테서 옷을 뺏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누에 고치한테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잖아. 면을 뽑아내잖아요. 벌을 물리치고 꿀을 뺏어. 우리 참 꿀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벌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것을 모두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자, 여기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짐승을 죽이거나 생물들이 생산한 것들을 빼앗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어. 뭐야. 같은 부류라는 거야. 같은 부류를 잡아먹지 않아. 그 참 신기하지, 그치? 같은 부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 같은 무리에게 차마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지.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 않고 또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거. 이거 뭐야? 범은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잡아먹어. 그것처럼 많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그 개수를 세보면 니네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보다 많겠어? 많지 않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유사한 내용을 점층적으로 열거해서 인간의 탐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거. 요거 점층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의미가 점점 심화된 거잖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거에서 도를 지나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북각 선생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자 여기까지 좀 끊어냅시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안 읽었다. 범이 북각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이랑 인간 사회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 총체적으로 쫙 나열하면서 막 혼내고 있는 게 여기 호지 하고 있었던 게 딱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북각 선생이 이제 앉은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다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말해요. 맹자 인용이죠. 경전을 인용합니다.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기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인간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아이고 안 들었어. 호랑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긴 말을 우리는 열심히 들었잖아. 북각 선생 한마디도 안 들었어. 어떻게 알아? 앞에서 했던 말 반복하는 거야. 맹자 인용해가지고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이 하계에 사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랬잖아. 그 말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해야 여기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던 거죠. 아첨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태도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부각이 됐어. 그리고 숨을 죽이고 귀를 이렇게 기울였는데 아무런 명령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환공해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자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호랑이는 이미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혼자 막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막 절하고 있는 거지. 뭐야? 골개미를 유발한다. 풍자미를 유발한다. 우스꽝스러운 거죠. 인물이 희화화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턱 쳐들고 살펴봤더니 동쪽이 훤히 밝았어요. 해가 돋은 거예요. 시간의 경과 알려주고 있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 스토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 부분에 농부가 이제 또 나옵니다. 아침에 밭을 갈고 있던 농부가 있었어요. 아침은요, 자, 시간적으로는 북각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이 재확인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야. 이따 확인하실 겁니다. 농부는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북각 선생의 위선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속성은요, 여기 나왔죠. 아침에 밭을 갈고 있었잖아. 북각 선생은 어땠어? 밤에 놀려다가 혼쭐이 나가지고 있었고요. 아침에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죠. 노동하며 살아가는 민중을 대변하는 거야. 북각 선생이 떵떵거리면서 놀기만 좋아하는 양반을 대변하고 있다면 됐죠. 자, 작가의 의도,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 계층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자기 역시 너네 변해야 돼. 니네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농부를 통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부 또한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는 맥락이 있어요. 북각 선생의 비굴한 모습을 봤단 말이야. 머리를 막 땅에다가 막 이렇게 막 조아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선입견이 있어. 저 사람은 양반이고 이 시대의 구루야.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역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 누구랑 되게 유사하다? 동리자의 아들들이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농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농부 또한 우리가 풍자의 대상으로 읽어갈 수 있어요. 자, 계속 보십시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선생님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의아해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북각 선생이 말했어. 내가 들었어.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하늘이
덥더라도 나는 몸을 굽히며 살아야 하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냐. 땅이 두텁더라도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 땅이 아무리 두터워도 나는 조심하며 걸어야 그게 군자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 자체, 표면의 의미. 뭐예요? 인간이 항상 이 얘기인 거지.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늘 아래 겸손해야 되고 땅 위에선 조심조심해야 돼. 이런 말이 의미, 표면의 의미인 거고요. 그 경전의 내용을 실천하느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계속 조아리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됐죠? 근데 이 문장을 들으면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북각 선생이 자기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이 합리화하는 이 문장이 앞에 있었던 그 아첨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비굴하고 막 독리자랑 노란하고 이거랑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는 거죠. 그 대비가 독자한테 딱 들어오면서 그 북각 선생의 위선과 허세 가득 찬 태도를 다시 한번 탁 발견하면서 그렇게 끝이 나는 그런 소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농부의 기능이 뭐라는 거야? 요런 대사를 북각 선생이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위선을 부각하는 인물이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호질이라는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앞부분. 네, 인물의 성격 이해. 보세요. 북각 선생, 독리자 누구였는지 다 아시죠? 둘 다 굉장히 표리부동한 인물이었다. 표리부동 무슨 뜻?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겉은 플러스, 속, 본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감추고 플러스인 척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위선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섯 아들이랑 농부의 속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고요. 여우 아까 다섯 아들들이 방 안에 있는 북각 선생이 여우가 둔갑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거 북각 선생 이퀄 여우 해서 북각 선생이 여우처럼 교활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위선적인 면모를 풍자하기 위해 여우라는 동물을 앞부분에서 등장시킨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네, 범이죠. 호랑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작가의식의 대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판의 양반계층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작가 대신 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심판자로서 이 작품에서는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범의 꾸짖음의 내용, 본문 내용 정리한 거죠. 선비는 아첨을 잘하고 인륜 도덕을 니네들이 만들어놨지만 인간의 악행이 막아지지 않고 또 이를 논하고 성을 이야기하지만 되게 관념적이라는 거야. 뭐 이치가 무엇인지, 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나 실상은 동물의 것을 빼앗고 자기들끼리 죽여. 요게 여러분 요 본문은 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중략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고 전쟁 기구를 자꾸만 만들고 이것도 중략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기도요. 붓으로 글을 지어서 선비들이 남을 해쳐. 그러니까 상소 같은 거 올려가지고 나랑 다른 파들을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지 음모를 꾸며가지고 막 해치게 만들고 이 글의 폐해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꾸짖음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역할 뭔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제목을 호질이라고 지은 이유 한번 잡고 가실까요? 현실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지 양반들을.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 허구물을 통해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등장시켜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요, 우리 조상들에게 전통적으로 신령한 동물이라고 여겨져 왔죠. 이 민화도 보면 호랑이 민화들 되게 많잖아요. 이 악귀들을 쫓아낸다.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우리 민간이 좀 믿어줘 오는 부분들이 있었지. 그래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상당히 적절한 게 호랑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범을 내세워서 그래서 우의적으로 현실을 풍자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려는 목적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열하일기와 호재, 여러분, 열하일기는요, 이 박지원이 중국에서 본 거, 들은 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행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기행문을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 아주 독창적인 문체를 구사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 양반들이 사용하지 않는, 당시 양반들은 어떤 문체를 사용을 했냐면 중국의 아주 우아한 문체를 우리가 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베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 박지원은 열알기란 기행문을 쓰는데 거기에 우리의 것을 쓰는 거지. 우리의 말투로.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때 당시에 막 정말 난리가 났었던 거. 그게 이제 문체방정이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지금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이 호질이 열알기에 실려 있는데 말이지. 열알기에 실려 있는데 보면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소설을 지금 봐도 되게 너무너무 재밌게 써놨잖아요. 근데 양반들 막 고상한 척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지, 양반들은. 근데 박지호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소설을 창작했으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좀 기이한 양반이었을까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좀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설 박지원이 양반들이 정말 거듭나기를 바랬던 자기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군자, 공자시대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이야기했던 정말 진실한 군자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양반들을 꾸짖는 그런 소설을 남겼다라는 거 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위선적인 면모들 어떻게 비판받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젤이라는 소설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